네, 저는 그 한림에서 이제 민사법 담당하는 김남우 변호사인데요. 제가 이제 뭐 저기 설명회 준비하냐고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07년도 12월에 그 강의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수원 수료하면서 이제 바로 뭐 기회가 돼서 강의를 시작해서 그 2007년도 12월 달에 여기 한림에서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한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저도 그래서 이제 수험 생활 오래 했고 그렇게 되는데 뭐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일단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전체 뭐 100으로 보면 뭐 1회부터 올해 이제 변시를 기준하면 이제 총 15회 시험이 시작됐는데 뭐 어느 시험이든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80%는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선택 사례 기록 불문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선택형에서 그 지엽적인, 그러니까 선택형이라는 건 어느 시험에도 그렇잖아요.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출제자들이 출제하다 보면 이제 뭐 100점 맞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올해도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의 이제 뭐 평가 이런 게 뭐 저기 뭐야 법률신문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올해 뭐 좀 특이하게 뭐 집합건물법이라든가 선택형 기준으로 하면 잘 출제가 안 됐던 집합건물법, 그다음에 이제 뭐 통합도산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통합도산법 이런 관련된 뭐 파산 이런 거 있잖아요. 파산. 그런 객관식 지문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대비하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수험이라는 건 어차피 가성비를 따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준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년 이제 불이타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죠. 뭐 사례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변하지 않는 80% 여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그럼 또 그래서 이제 이 80% 안에서 제가 암기장에 머릿말도 써놨고 뭐 강의에서 써놨지만 기존의 이제 그 결론들은 다 아니 저 시험 문제들은 다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례를 아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이제 판례만 내고 하시니까 그 판례를 내더라도 이 판례 이제 결론인 거죠 쉽게 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판례를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보면 제가 뭐 이제 뭐 다른 과목들은 잘 모르지만 저도 수험생 때 보면 헌법 같은 거, 헌재 결정례 같은 건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요즘은 뭐 제가 분석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헌재 같은 거는 결론만 알면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객관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막판에 막 몰아쳐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요령껏 해가지고 뭐 합헌은 양이 많으니까 합헌은 뭐 포기하고 뭐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이런 것들만 별도로 외우고 뭐 저희 때는 뭐 그런 교재도 따로 있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만 묻는 거였어요. 민사도. 근데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옆에다가 이제 컴퓨터 갖다 놓고 뭐 검색해서 시험 봐라라고 해도 틀리는 문제를 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판례가 왜 출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계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제 결론을 맞추는 문제, 사례 기록도 심지어.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이런 비중들이 높아지는 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 이 판례를 냈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이 판례가 왜 여기에 적용되는지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판례를 아는 거는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왜 이 판례가 여기에 적용돼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뭐예요? 어떤 판례를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판례 중에서 그러니까 저기 시험 보고 나오면 심지어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강사들 사이에서도 그 이제 그 출제 의도에 대해서 약간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뭐 이제 문제 같은 거 저기 뭐 시험 보면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같이 이제 봐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답을 올리는데 보면 과연 이 출제 의도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문제들의 비중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 딱 보면 아, 이 판례 냈구나 해서 바로바로 그냥 판례 그 갖다 쓰고 요 판례 쓰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이제 올해도 보면 그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출제 의도가 뭔가 막 이제 판례를 조합해서 내시고 그 다음에 판례랑 비슷한데 좀 다르게 내서 과연 이 판례를 낸 건지 아니면 이 판례와 다른 결론을 쓰라고 낸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80% 이게 중요한 거고 여기는 안 중요하고 근데 이 80% 안에서의 변화 여기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대비를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 결국은 이제 뭐 저 80% 안에 대부분은 이제 판례 사안인데 판례 결론만 알아서는 안 돼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런 출제 경향이 뭐 8, 90%일 때는 그냥 결론만 외우면 되죠. 근데 지금은 결론만 외워서는 도저히 안 되고 뭐 선택형도 말할 거 없이 결론이 아니라 판결 이유가 있잖아요. 판례 보면 판결 이후의 사실관계를 선택형에서도 지문으로 내시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드립다 암기하고 또는 그 결론도 요즘 뭐예요? 판결 요지도 막 길잖아요. 막 12시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기니까 이제 뭐 책 만드시는 분들이 그걸 또 줄이잖아요. 자기 용어로.
그렇게 줄여놓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독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먹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결론 판결 요지만 해도 막 뭐 10줄, 20줄 이렇게 넘어가니까 너무 기니까 그걸 이제 책 만드신 강사분 같은 분들이 자기 용어로 줄여놓잖아요. 그걸 그대로 줄이는 것도 그대로 줄일 수가 없죠, 이거를. 문장이 긴데. 그러니까 자기 말로 풀어서 놓으니까 읽을 때는 공부하는 게 편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 이제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 책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독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가 있으면 이제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낳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 같은 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면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엔 선택형에서조차도 이유 부분의 사실관계를 지문을 낸단 말이에요. 사례형은 말할 거 없고 올해 같은 경우 사례 일문도 판결 요지만 보면 그 판례 뭐 다 웬만한 책들에 다 나오는 판례인데 그 판결 요지만 보면 그 사실관계를 몰라요. 이 판례를 냈구나를 몰라요. 그래서 판결 이유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판결 결론마저도 압축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그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하려고 할 때는 뭐 심리적 위안은 주겠죠. 책이 얇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게 중요한데 그 할 때 그냥 남이 요약해 준 판례만 보시면 그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본인들이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그 공부 시작할 때 들었던 말, 그다음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뭐 공부해 보셨으니까 이 법학 과목이 이제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를 잘못하니까 왜 그랬겠어요? 암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암기. 그러니까 암기를 하니까 그 수많은 양들을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돌아서면 가끔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제 공부한 건데 뭐 새롭다 그러는데 뭐 어제가 뭐예요? 아침에 공부한 것도 오후에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분들은 책장 이렇게 넘기면 앞에 뭐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러니까 그 암기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많은 양을 암기할 수 없어요. 물론 시험이니까 궁극적으로 뭐 객관식 시험에서 뭐 상법 같은데 뭐 이렇게 정족수라든가 이런 거 나오고 암기할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근데 그냥 무조건 이제 1번부터 암기를 하려고 하시니까 그게 양이 많은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거하고 뉴스를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뉴스는 이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제 1시간짜리 뉴스를 보고 그걸 순서대로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자극적인 사건들 몇 가지만 기억나죠. 근데 영화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뭐 3시간짜리 뭐 아바타 같은 것도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대충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도 뭐 수험생활 오래 했고 뭐 1차 붙고 2차 붙는 데까지만 해도 한 5년 걸렸으니까 오래 공부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부터 쭉 강의를 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법시험 시절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뭐 다른 강의도 많이 하는데 보면 궁극적으로 본질은 다 똑같단 말이죠. 본질은. 그러니까 시험의 본질은 그러니까 민사법 제가 이제 민사 강사니까 민사법에서 뭐 민법만 예를 들어도 어느 시험이든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그걸 이제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런 차이점인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방법론상의 문제 때문에 방법론상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결과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죠. 뭐 안에서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로스쿨은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뭐 강의도 나가고 많이 봤으니까 이 리트를 봐가지고 대한민국 로스쿨을 갈 정도면 이 시험에 붙어야 되거든요. 붙어야 되는데 방법론상의 문제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건 그래서 본인의 선택의 잘못이든 아니면 그런 뭐 주변 환경의 문제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나마 이제 뭐 시행착오 겪어서 이제 붙으면 다행인데 또 이제 그 자꾸 이제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힘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쭉 지켜보면 결국 이제 출제 경향은 큰 틀에서 변화는 없어요.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뭐 올해 경향하고 작년 경향 비교해서 뭐 일희일비하고 그럴 필요 없고 변화되지 않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다른 과목과 달리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사법에 한정해 보면 민사법은 지금 출제 경향으로 보면 객관식조차도 이제 옆에다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뭐 마음대로 판례 검색해서 시험 봐라. 뭐 오픈북으로 시험 봐도 100점을 못 맞는 시험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례형 기록형 갈수록 사례형
설명도 지금 계속 상법까지 한 21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매년 보면 뭐 좀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슈가 되는 문제를 못 풀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보면 시험 보고 나면 좀 특이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논의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은 그걸 못 맞춰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는 분들도 그걸 잘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21문제면 한 15문제 기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 한 다 대여섯 문제는 뭐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틀려도 되는 거고 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분들 이거는 항상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는 저 80% 맞출 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결론만 암기해서 안 돼요. 그 뉴스 보듯이 그냥 다 파편적으로 결론만 암기해서는 도저히 이제 막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셔야죠. 이해를. 그래서 저도 책을 만들다 보면 저라고 뭐 간단하게 줄여서 하면은 좋겠잖아요. 좋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많이 사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뭐 맛있다고 자꾸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매년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책들 같은 거 좀 압축적으로 줄여가지고 쓰면은 한 권에 더 팔리지 않겠냐. 뭐 그렇게 팔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만 합격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운전면허 시험 본다고 필기 시험 보고 끝이고 뭐 운전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어서 저도 가끔 소송하다 보면 상대방이 뭐 이상한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좀 문제가 있는 뭐 물론 저도 그렇겠지만 상대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식 가지고 그냥 끝내고 다시 뭐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식 가지고 나중에 변호사 되시고 뭐 여러 가지 지식하고 나가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 이제 뭐 어떻게 뭐 공부하시든지 뭐 자기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봐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암기장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 매년 뭐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걸 전 바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하고 안 맞으면 뭐 안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서 뭐 어떻게 공부를 하시든 이제 이런 방법이 제가 그 이제 뭐 제가 변시 1회 때부터 뭐 강의를 했으니까 변시만 해도 그러니까 한 15년도 쭉 이제 그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휘발성이 있으니까 계속 암기를 하면 그 뭐야 저 1회독 할 때 1시간 걸렸는데 이래서 뭐 한 챕터를 공부하는데 1시간 걸렸는데 다음에 읽을 때 또 1시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줄어야 된단 말이죠. 처음 읽을 때 1시간 걸렸으면 두 번째 읽을 때 뭐 30분 확 줄지는 않겠지만 갈수록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에 NC생으로 오신 분들은 작년에 객관식에서 80개 맞았는데 1년 동안 죽어라 하는데 82개 맞았다고. 그건 뭐 안 오른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 방법에 약간의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저 뒤에 이제 남아 있을 테니까 혹시 뭐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오시고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 변호사고요. 로스쿨 4회 출신입니다. 4회 출신이고 이제 작년에 한림에서 변시 강의했었고 이제 올해 변시 강의 2년 차고요. 이제 원래는 저기 노량진 그다음에 이제 신림동에서 공무원 강의를 한지는 올해 한 7년, 벌써 7년인가? 아무튼 뭐 한 2026년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됐겠네요. 올해 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원래는 시험 합격하고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펌 초창기거든요. 네트워크펌에 근무 좀 하다가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한 개업회사 2년 정도 있다가 막 뭐 큰 뜻이 있어가지고 강의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내가 했던 거 알려줘 볼까라는 거창한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좀 개업하니까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제가 형소를 좀 힘들었어가지고 이 형소를 책으로 볼 때 너무 지루했거든요. 너무 지루했는데 제가 형사펌에서 근무했다 보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펌의 단점인데 막 큰 사건은 없어도 사건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으니까 짜잘짜잘하게 매일 경찰청 가고 매일 법원 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책에 있는 절차의 흐름이 좀 피부로 와닿을 때,
이렇게 책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저 솔직히 시험 볼 때 막 항고, 준항고 막 이거 막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 와닿지도 않고. 근데 가서 보니까 아 이게 이러니까 이게 되고 저러니까 저게 되는 거 되게 좀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뭐 진급파트도 마찬가지고 해서 아 그 좀 나 공부할 저 공부할 때 좀 누가 알려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 그럼 이거 하나 좀 알려주면 좋겠다. 뭐 해서 막 좀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좀 1년 차 때 원래는 이제 저쪽 그 법원에서 판사랑 같이 근무하는 법원직 공무원분들이 있고요. 저 검찰청에서 검사랑 같이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이 있거든요. 이제 맨 처음에 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 강의 반, 그다음에 이제 송무 반 이렇게 하다가 한 2년 차, 3년 차가 되니까 뭐 좀 더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저쪽 경찰 승진, 뭐 간부, 채용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송무일 거의 못합니다. 송무일 거의 못하고 거의 이제 강의만 하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되게 몸을 갈아 넣었거든요. 한 아침, 저녁, 오후까지 막 강의하다 보니까 한 2년쯤 되니까 몸이 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 여러 강의 중에 가장 수입이 덜 되는 것들은 떨궜죠. 이거 좀 올해는 좀 쉬어야겠다 하고 한 6개월 정도 쉬는 타이밍쯤에 우리하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병원 시험 혹시 강의할 생각 없냐 해서 약간 좀 회복될 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긴 내 생각해보면 강의를 처음 하려고 했던 게 우리 같이 같은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좀 공감대 좀 얻고 싶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제 걱정 하나였거든요. 아 근데 저는 선택형 강의는 누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 사례 기록을 좀 오래 놨었으니까 그 제가 좀 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되게 오랜만에 변시안을 꺼내봤어요. 변시안을 가서 한 5개년치를 한번 쭉 제가 한번 써봤는데 또 CBT잖아요. CBT고 하니까 근데 되게 의외였어요. 뭐가 의외였냐면 저는 좀 자신 없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몇 년 만에 보는 거니까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괜찮게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을 봐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리고 되게 어려울 이제 공부할 때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왜 좀 괜찮을까?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했었죠. 그리고 솔직히 이제 강습 짬밥이 좀 되면 초기 보통 1년 차 때는 거의 이제 학생들이 없어요. 불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변시는 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이제 제가 이제 작년 딱 이맘때쯤에 다음 주에 개강한 암기전 특강 개강을 했을 때 두 분, 학생 두 분이랑 조교한 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올해 이분들하고 밥이나 먹으면서 이렇게 이분들 열심히 강의하고 자료 준비해야겠다 했는데 막판에는 계속 학생분들이 좀 붙으셔가지고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가볍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라는 얘기는 막 좀 저는 이제 좀 촬영 중심을 많이 하거든요. 1년 차 때는. 근데 작년에 그러지 못하고 되게 자료 준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들이 다 작년에 나간 자료들이에요. 나간 자료들이라서 생각보다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좀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만 자신감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재성이 좀 하고 왜냐면 이제 왜 여기에 처리나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작년에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좀 객관적 파악이 안 됐다는 점이 걱정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쪽 구급 쪽 애들은 아예 공부를 처음 시작한 애들 깔고 수업을 하면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걸 하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잖아. 여러분들 어째 3년 혹은 뭐 4년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공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잡고 강의를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해보니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생각보다 기초부터 하는 게 맞더라고요. 해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니라 이 되게 지금 제도가 웃게 돼버렸어요. 제도가 웃게 돼버려가지고 아직 여러분들이 기초를 쌓기 전인데 막 사례 심화부터 막 강의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지금 시스템이 그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막 열심히 해서 뭔가를 머릿속에 넣어놨는데 약간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강사들 입장에서 이건 당연히 알겠지라는 부분들을 생각보다 모르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것만 잡아줬더니 생각보다 습득과 발전이 되게 빨랐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형총은 더 그러시더라고요. 형총 파트는 생각보다 기초를 했더니 가장 좋은 피드백이 그런 강의들이었어요. 아, 쌤, 진짜, 뭐 요즘 뭐 심연이라고 하나요? 뭐 이제 그런 상태인데, 덕분에 좀 책을 잡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심지어, 제가 지금 변신은 이렇게 책을 쓸 시간 없어서 다른 분들께 책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냥, 그래서 요 파트 좀 더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제, 그럼 누가 일로 와봐 해서, 저쪽 9급 애들 상대하는 수업 책이기는 한데, 너 궁금한 파트 여기 있거든? 이거 한번 책 봐봐 해서 막 책 주기도 하고, 복사해 주기도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공부를 덜 해서가 아니고, 이 제도가 지금 그래요. 제도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초를 쌓을 시간을 안 줘. 시간 안 준 채로 드립다 사례를 들이받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 하시는데 되게 흐릿하죠. 흐릿한 채로 공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게 좀 아쉬워서 올해는 좀 더 여러분들의 수준이라고 좀 표현이 먹었고,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좀 잡아가지고 올해는 조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올해 변시 강의를 앞두고 뭐 제 강의를 안 들어도 그냥 상관이 없으신데 꼭 두 가지는 염두에 두고 올해를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이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선택형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너무 사례 기록을 중시한다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근데 저 때도 뭐 점수에 좀 더 그러하고, 특히 여러분들 CBT로 바뀌고, 근데 제가 가장 좀 어이가 없다기보다는 좀 그런 게, 야, 선택형을 120개를 맞아도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례 기록이 중요해. 라고 누군가 그랬어요. 그러면 댓글이 막 달리죠. 맞아. 내 주변에 120개 맞아 떨어진 한 명 있더라. 있더라. 내 중에 80개 맞고도 붙는 애 있더라. 근데 110개 맞으면 한 300명 중에 한 명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290명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분다는 얘기 아니야. 떨어진 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면 선택권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 떨어지는 한 명이 집착해 해가지고 가볍게 여길 사례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지는 모르겠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약간 또 제가 좀 노량진 쪽에 있다 보면 거기다 학원들 마케팅을 하잖아요. 마케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어이없는 마케팅이야. 이걸 애들이 믿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먹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이제 막 저쪽은 막 공부를 처음 한 애들 막 있으니까 그냥 학원만 있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되게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인데 야 120개 맞도 떨어질 수 있어라는 이 말 속에서 그러니까 사례율이 너무 중요해라고 가는 게 조금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선택형을 조금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좀 더 중요할 것 같아.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보면은 이제 좀 시험 경향 말씀 좀 드릴 텐데 그런 게 조금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선택형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제가 그죠 제가 저는 애초부터 시험 계획을 세울 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험이 되게 기형적인 게 제가 사식근무이거든요. 제가 사법고시 2년 공부하다가 로스쿨 돌았어요. 돌아다 보니까 제가 사법고시 끝에 맛만 본 사람이에요. 안 봐가지고 그때 1차가 어때요? 헌민형만 선택형을 보죠. 객관식만 보죠. 40문제씩. 그러면 보통 1차 공부를 한 2년, 3년 해요. 2, 3년 해요. 그리고 1차를 붙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7과목에 대한 사례 시험을 보잖아요. 사례 시험만 봐. 1차 때는 선택형만 시험 보고 이제 사례 시험만 봐. 보통 2년 첫 번째 안 되면 제10대 안 되면 한 4차 때 붙고 그럼 4년 가죠. 그다음에 연수원 가서 이제 뭘 배워요? 이제 서면 쓰는 법을 배우죠. 2년 동안에. 그럼 보통 1차 3년, 2차 4년, 연수원 2년 하면은 한 7, 8년 정도 하는 공부 기간이잖아요. 우리 뭐 몇 년 하는 거야? 3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설정된 공부의 양, 형법을 한정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때 설정된 책을 좀 모여가지고 그때 설정된 형법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특히 이제 선택형 시험대 기준이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1년 시간 줄, 2년 시간 줄 테니까 헌법, 민법, 형법, 객관식 시험만 대비해봐. 라고 여러분들 딱 시간을 줘. 그러면 잘할 수 있죠. 사료도 필요 없고, 그것도 필요 없고, 선택형만 공부할 거면 아주 어떻게 해요? 구석구석 지고 꼼꼼하고 세부적인 거 다 외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책 이렇게 두꺼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고. 근데 그때 설정된 범위가 지금 체계가 바뀐 이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많은 양을 지금 우리가 3년 내에 소화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민법쌤께서도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공부하시면 못 붙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권 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거를 완벽하게 소화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불가능, 의료 불가능하고,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것만 챙겨가지고 마음가짐을 먹어야, 내가 올해는 2년, 3년 차니까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겠지가 안 돼요. 우리가 3년, 4년, 5년 내에 이걸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위 설정을 잘해가지고, 물론 그건 강사의 몫이라 생각을 해요. 강사 어떻게 알겠어요? 범위 설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강사의 몫이고, 강사의 역할이고, 다만 이제 강사가 설정해준 범위만이라도 좀 잘 소화를 해주시고, 물론 저희도 불안해요. 저희 아까쯤에 우리 민법생 말씀하셨다시피 안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하자는 부분에서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생각을 해봐. 수업 시간에 강사가 불안하니까 한 3줄 읽어줘요. 3줄 읽어주고 넘어가. 근데 그 3줄 한 데서 수업이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그 수업 한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읽었으니까 수업을 한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사족을 붙이기 시작하면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신 얘기 2가지가, 첫 번째가 선택형을 좀 중시하자. 그다음에 2번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그 3줄을 읽었으니까 내가 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흐릿하게 애매하게 넓게 하는 게 변시 탈락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라도 쓰지.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선택형 시험도 마찬가지. 선택형 시험도 옛날처럼 대충 형법 과안이야. 둘 중에 배임죄가 되든가 안 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살인죄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근데 시험 흔히 바뀌었죠.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옛날에는 80%였으면 지금은 이제 제 생각에는 한 60% 되려나? 요즘 다 뭐예요? 중간에 가는 길이 쓱 바꿔가지고 옛날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개인의 동의를 피모 동의를 받아도 무고죄는 돼. 결론은 이러면 됐는데 수정 뭐예요?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법익을 승낙하는 건 아니므로 승낙을 해도 무고죄 성립한다. 결론 보고 맞추면 틀리죠. 중간에 뭐예요? 피무고자 법익을 보호하기는 보호하거든. 주된 법익이 국가의 사법의 생략 뿐인 거지. 해서 중간에 가는 과정과 법리를 손대기 시작했어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우리 나무쌤 말씀하셨죠. 책을 길게 쓰시는 이유에 대해서. 결론만 쓰면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쓰는 사람도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한데, 그러면 떨어질 것 같거든,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그 불안감에 책을 쓰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공감해요. 너무 공감한데, 대신 이제 좀 적정하게 조정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강사의 몫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범위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이제 나간 자료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작년에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보시면 이거 제가 이제 1순환 때 6월 달 때 했던 건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던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그 조그만 애가 한 명 있거든요. 5살짜리, 6살짜리. 걔네 숙제 봐주다가 학습지를 봐주는데 학습지 정말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확실히 애들 교육이니까 어찌 보면 가장 시간과 투자가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 숙제는 그 학습지를 좀 봐두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잘 만들어, 이거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하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해서 사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기본적으로 견해, 대립이랑 판례가 있는데 판례를 그냥 읽으면 이거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알아. 써봐? 그럼 못 써요. 읽으면 다 알겠어. 써봐? 못 쓴다고. 그게 판례에서 뭐가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술어는 다 쓸 수 있잖아. 주어 쓸 수 있잖아요. 중간에 특정 판례에 어떤 문구가 중요한지를 특징에서 공부는 별로 없거든. 그냥 툭 주고 쓰라 그러지. 그리고 우리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빈칸 채우기를 못 알아해. 하지만 해보니까 뭐예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되게 좀 좋아하고 좀 정리가 되고 약간의 자신감? 이것만 있으면 야 인과관계 나오면 이거는 써라. 배임자가 나오면 이거는 써야. 횡령 나오면 위탁관계랑 연결사는 써라. 사기자가 나오면 피기망자 처분행위 써라. 그러니까 최소한만 잡아놓고 그럼 그 틀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쟁점이 붙여주면 고득점이고 안 나오면 평타 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습을 꾸준히 시켰어요. 했더니 이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양을 좀 저도 이제 사실 시간 참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올해는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나오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안에 빈칸 채워할 수 있나 생각해보세요. 빈칸 채워할 수 있나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쟁점이 의외로 사례형이 나오는 쟁점이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 큰 뭐 인과관계에서 나올 게 여러 개고 사기죄에서 나올 게 여러 개지만 어쨌든 사기죄는 나오거나 배임죄는 나오거나 인과관계는 나오거나 고의는 나올 거거든. 그럼 적어도 일단 이게 나오면 요건 깔고 시작한다라는 범위를 좀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뭐가 나와도 쳐줄 수 있게끔 좀 준비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양은 요 범위의 설정은 이제 맨 뒤에도 있는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다는 게 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 시험 경향을 보면 대충 보여요. 올해는 자꾸 뭘 내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제 장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대한민국에서 보는 시험에 대한 강의는 제가 거의 다 알 거예요. 물론 이거 마이너한 직례들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비록 객관식 시험이지만 올해 이상하게 나오는 직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상하게 자궁회가 자꾸 왜 나오는 거야? 올해 상해사가 왜 나오는 거야? 올해는 횡령죄 자꾸 많이 나오네. 하나 좀 있어요. 근데 그것 중요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안 넘어가셔도 맨 첫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일순환 때 쓰기 자료가 나갈 거고 두 번째가 역시 일순환 때 나갔는데 선택형 대비를 해가지고 OX가 나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OX도 여러분들 그 비슷비슷한 지문들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주 예를 들면 어쩔 때는 안전거리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한데 어쩔 땐 안전거리 안 지켜도 문제가 되는 판례도 있고 어쩔 때 횡령죄에서 영도의사가 필요 없는데 어쩔 때는 영도의사가 인정이 되는데 어쩔 때는 소유자를 위해서 인정이 되게 많단 말이에서 좀 비슷비슷한 거 합동범, 공동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판례들을 조금 묶어가지고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좀 흐릿하게 하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선택형 시험 여러분 내년에 올해도 좀 쉽지 않았죠. 선택형 시험이 뭐 다른 과목으로 형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법은 내년에는 좀 더 어려질 것 같아.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 반이긴 합니다. 뇌피셜 반이긴 한데 제가 이제 2020년도에 공무원 강의를 처음 하러 갔을 때 9급 애들이잖아요. 애들이니까 애들이 막 풀다가 변호사 시험 문제를 가져 물어볼 때가 있어. 그래서 뭘 했거든. 똑같아요. 거기서 똑같아요. 거기도 나올 것만 공부하지 이상 공부하지 마라. 너희는 우리 10년치만 풀어도 충분하니까 우리 직렬 비슷한 수준 9급 풀어봐라. 변시 어렵다. 했단 말이야. 근데 한 22년도, 3년도쯤에부터 저쪽 공무원 쪽 형법 난이도가 형사법 난이도가 올라왔거든요. 스스로 올라오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변시 선택형 문제 어떻게 돼요? 선택형이지만 사례식 문제 할 때 어떻게 되고 선지형 문제 한숨 다 되잖아요. 선지형 문제가 차이가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변시 문제 쪽하고 구급 쪽 문제들하고 선지형은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뭐라 그랬어. 야, 봐도 괜찮다. 대신 사례 문제는 빼고 내가 골라줄 테니까 요거는 풀어봐. 야, 별거 없지? 똑같지? 자신감 가져.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올해 변시 선택을 딱 푸는데 어렵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 저도 뭐 그냥 사실 아니면 모르겠는데 느낄 거 아니야. 출제하는 사람들도 야, 변시 선택형이랑 구급 사례형 선택형이랑 별 차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이게 최고 시험인데 좀 어렵게 되지 않겠어? 해서 좀 올릴 거다라는 말 제가 듣긴 들었거든. 근데 좀 올라왔어요. 좀 올라왔는데 오늘 3월 14일이라서 여러분 저쪽 경찰들 좀 귀엽잖아요. 그 시험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원래 안 어려웠어. 되게 엄청 쉬웠거든요. 근데 오늘 시험 봤거든요. 시험 되게 어려워요. 잠깐 문제 보고 왔거든. 되게 거기 똑같아. 결론만 튼 게 아니고 중간에 과정 틀고 법리 틀고 해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형사법 시험 난이도가 확 올라오고 있어. 확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사법 선택형도 내년에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결론만 암기하시지 말고 이 선택형 문제랑 사례형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그 흔히 얘기했을 때 뭐 차고 송금을 했을 때 횡령죄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 뭐가 문제가 돼요? 위탁관계가 문제가 되죠. 야, 맡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돼? 해서 뭘로 가요? 신해취한단 말이야. 그러면 횡령죄, 그러니까 차고 송금은 횡령죄가 돼만 공부할 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를 볼 때부터 야, 차고 송금은 횡령죄가 되는데 판례의 법리는 뭐가 중요했더라? 이거 위탁관계가 있냐 없냐. 근데 위탁관계 언제 바뀌냐? 야, 위탁 잘못 보낸 놈이랑 받은 놈이랑 아무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판례가 신초로 가는구나. 그래서 붙여가지고 분쟁 중인 사건에서 내랑 얘랑 분쟁 중인데 내가 돈을 잘못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돌려줘 라고 해서 안 돌려줬을 때 걔한테 횡령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뭔데? 이것도 결론만 외울 게 아니고, 그래서 야, 아까처럼 차고 송금이니까 뭐예요? 위탁관계도 인정이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제하고 보낸 것이 뭐가 없어서, 영득어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선택형 문제를 풀 때부터도 계속 법리를 정리하고, 비교되는 걸 정리를 하고 해서 사례를 들어가면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분리해서, 선택형은 따로, 시장라면도 있지. 형벌론 같은 좀 시간 낭비죠. 좀 아깝긴 하지. 근데 이제 버릴 거면 좀 그런 쪽으로 버리든지. 근데 중요한 재산죄 파트든 총론의 뭐 구속권 파트든 이런 파트들 선택형 문제를 풀 때부터 계속 법리를 쌓아가면서 법리 속에서 결론을 내셔야지. 선택형은 빨리 끝내고 그냥 빨리 결론만 좀 맞추고 사례형 들어가야지. 필패입니다. 그래서 좀 선택형 사례형이 좀 별개가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해서 일순환 또 오역사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쪽 볼까요? 세 번째. 기록 있죠.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학원에서 도움을 줘야 되니까 제가 할 때 이제 작년 기록 관련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받아봤거든. 근데 그러면 기록 공부할 때 제일 제일 시간 공부가 뭐가 있을까? 기재료 공부예요. 기재료 공부. 기재료 공부를 왜 해요? 뭐 기재료 대단한 거 써요, 우리? 전담무제, 후담무제, 뭐 공소기강, 면소, 유제 끝 아니에요? 뭐도 쓸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재료만 이렇게 두꺼운 거야. 너무 시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쓸 게 뭐가 있대?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판례 하나 더 봐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최근 시험에서 중요한 최신 판례가 얼마나 많은데 최신 판례 법리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고 내용을 채워 넣어야지. 제 생각에 채점자가 야, 얘는 기재례 종결 의미가 왜 이래? 점수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걸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답안에 써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요것도 안에 있죠. 어쨌든 빠르게 정리를 시키려고 제가 이제 한 페이지로 메모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잘라서 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비포 크기가 있습니다. 비포 크기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두 친구분 있잖아요. 막판에 많이 붙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끝나고 문자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게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게 이거거든요. 기록은 가장 그러니까 살면서 제일 잘 써본 것 같더라고 시험 끝나고. 근데 그분은 나랑 처음부터 연습을 했거든.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이 방식 딱 맞아. 근데 이제 중간부터 이제 소문 듣고 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딱 그분들의 나름의 방식이 좀 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고. 자, 이제 한 8월달, 9월달에 오셨는데, 내가 지금에 와가지고 요 방식으로 바꾸세요를 하기가 조금, 좀 이게 효율적이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좀 아무튼 해서 이제 보통 할 때 처음부터 하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연습해놔버리면 빠르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뭐 좀 소소한 디테일인데, 제발 메모 정리할 때 증거 순번 좀 적고, 앞에. 왜냐면 이제 요 기록형에 대한 것들은 따지면 나중에 여러분들께 형사사건 하시게 되면 형사사건 부인 사건에서 증거인부서 같은 거 낼 때 다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제가 제 사건 할 때 증거인부 정리했던 방식을 수험적으로 바꿔가지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단 한 번도 기재를 수업한 적 없어요. 작년 수업할 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시간에 팔려나도 보고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고, 좀 빡빡하게 준비를 해서 좀 이제 기록형이 좀 물론 좀 기록형이 무난한 면도 있습니다만 좀 수월하게 쓰는 게 있어서 좀 메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바탕으로 정리하는데 보통 비포 사이즈 한 면도 들어가요. 비포 사이즈 들어가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기록은 좀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분류를 좀 잘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었냐면 증명력에 목숨 걸지 말라 그랬거든요. 증명력에. 그러니까 증명력은 나름 재미는 있죠. 그리고 실제 사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 사건에서 야, 2회 참고인 조서 때랑 4회 조서 때랑 그 참고인 말이 다른 거, 공판에서의 말이 다른 것들은 재밌는 일이기는 해요. 수험적으로는 점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수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2회 참고인 조서 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해가지고 신뢰하기 어렵다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막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는 저렇게는 자세히 붙여봤자 어차피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요 박스가 다 쟁점이에요. 점이고, 메모가 끝날 때 어느 정도 답안이 끝나요. 답안이 끝나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이제 기록형 하면은 제가 전에 해보니까 한 6개년, 7개년 정도를 연습을 해보고요. 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연습해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변시강의를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이때였어요. 제가 기록 만들 때 대충 못 만들겠고 기록 만드는데 이게 제가 내고 싶은 쟁점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뭐 횡령 사건에서 위탁자 소유자 모두하고 친족 관계가 있어야 총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의외로 기록만들기가 좀 빡빡해요.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아무튼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기록을 좀 해보니까 저 뭐 나름의 재미도 있더라고요. 좀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생각보다 제가 이제 학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대학원 가본 적이 없고 로스쿨 외에는 제 자아가 세지 않습니다. 자아가 세지 않고 그냥 나오는 시험들을 잘 정리하고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변시는 뭐가 있어요? 육모, 팔모, 신모가 있잖아. 그거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1순환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제 9월달 2순환이잖아요. 2순환 곧 들어갈 때 육모, 팔모가 끝나거든. 그러면 제가 육모, 팔모 정리해가지고 밑에 별도로 그러니까 육모, 팔모의 기록에 대한 메모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사례에 대한 간략 답변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 육모, 팔모 때 요거 나왔으니까 제가 이번 시험에 이렇게 바꿔낸 거야라고 다 설명해줘요. 한번 풀어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범위 설정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나오는 시험들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게 제 일이에요. 근데 그럼 그게 쉽냐? 엄청 어렵습니다.
분명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하는 거 2배, 3배는 들더라고. 변식 강의 준비하는 게.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형사법 사례 특징 뭐였어요? 사례 특징. 옛날 시험에 뭡니까? 문제 쫙 주고 일문, 갑, 을, 병의 죄책을 논하시오. 근데 제가 얘기했거든. 올해 그거 안 나올 것 같다. 올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그 인터뷰에 나왔어요. 모고가 그랬어, 모고가. 모고가 문제를 이러면 어떡할래, 저러면 어떡할래, 이러면 어떡할래, 저러면 어떡할래. 그 여러분, 판례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쟁점을 주는 거거든. 옛날에는, 통으로 문제 쫙 주고, 여기서 쟁점 뭐야? 맞춰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약간 문제를 쪼개주면요. 문제 속에 쟁점을 준 거야. 이게 쟁점이거든? 어떡할래? 이럴 땐 어떠고, 저러고는 어떠고, 어떠니? 이런 거잖아. 그러면, 문제도 있고, 쟁점도 있고, 그럼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왜? 옛날에는 쟁점만 뽑으면 대충 결론은 틀려도, 갔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쟁점 우리가 줬다. 결론 뭐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쓸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했을 때, 대표권 남용으로 어원 발행했을 때, 배임죄 기수야, 미수야, 뭐 무죄야. 이랬을 때, 상대방 악의일 때, 선의일 때, 유통됐을 때, 안 됐을 때, 상대방 공범이야, 공범 아니야. 이거 모르면 다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점수 편차가 좀 있을 거예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맞추냐 못 맞추냐 다를 거라서. 그래서 제가 밑에 저기 5번에 제가 그 특별한 5번 적어놨죠. 강사 개인 생각이 아니라 개항파에 대비한다고. 해서 올해 시험이 그랬다. 올해 시험이 쪼개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이렇게 냈어요. 실제로 문제를 작년 문제도 이럴 때 어떡하고 저럴 때 어떡하고 저럴 때 어떡하고. 그래서 다 쪼개가지고 연습을 시켜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런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좀 덜 당황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뭐 또 보면 이거 약간 뭐 제 자기자랑 반이면 어쨌든 뭐 이렇게 학생들 얘기가 듣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모의고사 정리 안 해주냐? 다 해줘. 우리 학원 다 해줬어요. 근데 본인들이 안 찾아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즘 같은 시대에 정보도 생명인데 본인들께서 좀 좀 안 찾아보시고 다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냥 안 찾아본다고 하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세 줄 정리했어요. 1번에 제가 이제 강의가 추구하는 바가 항상 목표가 이겁니다. 한 공범론 좀 끝날 때쯤에 책 덮게 하지 않는 거. 재산죄 끝나고 사회재법 들어가기 전에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못 보겠다. 라고 책 덮지 않고, 특히 이제 최근에 뭐예요? 국가재법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좀 완주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돌릴 수 있도록 설정하고요. 그래서 좀 과거에만 중요 쟁점들 좀 넘어갈 줄 알아야 되고, 저 형사법 같은 경우에 위장 추석 이런 거, 성명명 이런 거 있죠. 수업 안 했습니다. 저희 때는 중요했어. 지금 뭐가 중요해? 중요한 판례가 얼마나 많은데. 위장 성명명 이런 거 수업 하나도 안 하고 다 넘어갔고요. 또 중요한 편이 중요하고 다만 쓸 수 있는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고 1분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뭐 이런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좀 저도 강의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좀 찍먹을 해보고 좀 내 하는 대비 좀 수익이 덜 나면은 하다가 망을 듣고 그랬으면 솔직히 말해서 한 생각 해보고. 근데 솔직히 말 작년에 형사법 변시 강의는 노력한 대비 엄청 큰 수익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나온 데잖아. 나온 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공감은 가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좀 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형사법 같은 거 수업을 할 때 수사 단계에서의 생각해봐. 제가 사경이랑 검사랑 원활하게 사건 잘 진행이 된 건들은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별로 안 남지. 뭔가 사경이나 수사기관이 지랄같게 해가지고 절차가 이러한데 비틀어서 할 때 서로 싸우고 하여튼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뇌에 강하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느 파트 수업을 할 때, 여러분, 이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꼭 이렇게 한다. 사경 이 새끼들아.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어이없게 수사들 되게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수업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처음이었어. 왜냐하면 원래 수업하는 제가 경찰 쪽이나 경찰 승진 수업하거나 이런 분들 현직에 계신 분들이거든. 대상으로 사경 이 새끼들 할 수 없잖아. 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일부 수사관분들께서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번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돌려사든지. 검찰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 검찰 수업할 때도 검사들이 막 불법 체포가 나올 때 있잖아요. 할 때 막 깔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작년 처음 해봤어. 그러면 이런 새끼들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길게 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이게 인연이고 제가 사실 오늘 설명에 원래 제가 안 오는 거였는데 되게 작년에 딱 끝까지 했던 그분들이 딱 이때 만났거든. 이때 만나가지고 좋은 기회가 좀 있어서 온 거고요. 꼭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되니까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만 너무 선택형 대관제 하지 마시고 좀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법 담당을 하고 있는 서창규라고 합니다. 그 설명의 자료 있을 텐데요. 제가 어떤 친구인지는 대충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저는 이제 행정고시 친구들한테 또 행정법도 강의하고 여러분한테는 세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헌법하고 그다음 행정법하고 그다음 선택 과목인 환경법.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환경법은 행정법의 아류 과목이라고요. 그럼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이제 넓은 의미의 공법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과목 합치면 점수가 만만치 않을걸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변호사 준비한다고 다들 고생이 많은데요. 저도 수험 생활할 때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그런 전쟁터였는데 여러분도 저보다 더 심할 거예요. 아마 이게 변호사 시험이 주는 여러분의 정신적인 피로감은 제가 과거에 고시 준비할 때보다 아마 더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면. 그리고 해마다 제가 여러분들 상담 이렇게 해보면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 오늘 제가 이 설명회에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은 주제는 크게 세 개예요. 첫째, 이 공법이 보통 여러분의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비해서 갖는 특징이 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공법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가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특징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법의 틀을 알지 못하면 공법은 도라미타불이 돼요.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법의 특징이다 보니까 각을 잡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만 쓰고요. 실전감은 손도 못 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거리가 여러분 공법 공부 가장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제가 틀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짧은 시간이나마. 각을 아셔야 공부하기 훨씬 편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체적으로 이제 공법 공부 방법을 사례형과 선택형으로 나눠 가지고 최근 여러분들의 출제 역량을 이제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걸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 드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인데도 여러분들 여기 나왔다는 건 갈 데가 없죠.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게 나와봐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닐 거고, 뭔가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 할애한다는 건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투자 대비 산출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그 공법의 특징부터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7번 잠시 보세요. 이걸 이해하셔야만 공법 공부에 각이 잡힌다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여러분들, 공법의 특징인데, 저기 언급은 안 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가장 공부를 안 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해마다 제가 느끼는데 찬바람 불면 드디어 공부 시작합니다. 공법.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과목이라는 걸 공부하면 아시게 될 텐데 시간은 촉박해 오죠.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몇 가지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초창기는 그래도 됐어요.
초창기는 진짜 이게 원서만 제출하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합격했다고요. 지금은 그랬다가 낭패봅니다. 지금 시험 수준이 옛날 고시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무슨 말, 진정한 고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지금. 그래서 얄팍하게 몇 가지 외워서 시험장에 가겠다 생각 하들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년에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계속 보다 보면 5년 후에는 아예 얼굴도 안 보여.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그거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나와 있죠. 가장 추상적이고 역사가 짧아서 학설 대립이 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추상적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특히 틀을 잡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아, 그리고 헌법과 행정법은 절대 분리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하나의 체계라는 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같은 과목이고 똑같은 각도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럼 공부량이 반으로 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절대 분리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큰 코 다짐. 그 쓸데없이 왜 이중에 힘을 쓰고 있냐면. 제가 지금 욕심 끝에서는 7법을 다 강의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권력 분립 때문에 지금 서창교 자재설이 각에서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유의체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손으로 안 쓰잖아요. 답안 작성할 때. 그게 뭘 뜻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시간적인 확보가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과거에는 채점자를 속이기가 쉬웠다고요. 요즘은 못 속인다고. 그래서 이게 요즘 채점하시는 분들, 뭐 제 친구도 다 뭐 교수하는 친구들 꽤 많은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공법은 역사가 짧다 보니까 논란거리가 많다고. 그게 학설 대립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 행정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학설, 판례, 검토, 사안포섭 이게 FM이거든요. 그걸 재작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판례 대충 소개하고 대충 오글거리고 들어가도 합격한다고. 근데 지금 그게 안 통해. 그래서 이거 학설 판례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학설이라는 건 대립되는 두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쪽 가치를 중시할지 안 할지 그거 말면 자동으로 암기가 돼요. 공부를 좀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데 무대표로 외운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특징이 이것 때문에 학설 판례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 나중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틀, 구조 파악을 해놓고 공법은 공부에 들어가야 돼. 쉽게 말해서 밥그릇이 형성이 돼야 물을 담는 거예요. 반대로 공부한다니까. 물부터 담으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죠. 밥그릇이 뭐 어디 물을 담어. 말이 안 되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좋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드는가 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이 너무 추상적이고요. 이게 역사가 너무 짧다 보니까 기존 법을 짜집게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견해 대입을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틀을 형성하셔야 되는데 이 틀이 잡히면 공부 끝, 공법은요. 그 다음 안에 소설 쓰면 돼요. 사안포섭 목숨 걸지 마세요. 무슨 가행금지 원칙 사안포섭 할 때 어떻게 아름다운 소설을 쓰는, 그건 공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왜 해요, 그건? 그 아름답게 그냥 여러분 인생을 써도 돼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그게 제가 뭐라고 되나죠? 이 실체법, 절차법이 통합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체법과 절차법. 이게 지금 통합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막 간과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답안 쓸 때. 여러분들 민사법은 민법, 민사소송법, 이래 실체법, 절차법이 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법은요, 분화가 안 되어 있어요. 안에 같이 담겨 있다고. 그러면 문제도 어떻게 돼요? 섞어서 놓는다고. 그럼 이게 실체법을 묻는 문제인지 절차법을 묻는, 쉽게 말해서 실체는요, 공법에서는 본안의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은 소송 요건 문제거든요. 그걸 이게 소송 요건 묻는 문제인지 본안을 묻는 문제인지를 감지 못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이상한 곳에 답안을 써가지고 다 썼다고, 드디어 제가 이 시장을 떠나는구나. 떠나긴 떠나죠. 서울역으로 가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된다고.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항상 구분해서 답 쓸 때도 이걸 생각하는 습관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본안의 문제고. 그래서 어떨 때는 본안을 묻는 질문인지, 어떨 때는 절차법을 묻는 질문인지, 그걸 배우셔야 된다고. 그거 구분 못하면 까락답안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본안의 문제고 이게 소송 요건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게 다 사실 여기서 시작된 건데, 여기서 시작된 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특히 사례 문제, 선택형이야. 어차피 판례 넣어서 들어가면 끝이에요. 좀 이따 이야기할 텐데. 사례형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례를 답안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공부하시라고. 아니, 전쟁터에서 점수 줄 친구의 마음을 알아야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써봤자 점수 못 받는 거 왜 써요,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이 사례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빚어지는 건데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네 가지 각도에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가 논점을 이탈했냐는 이거 보면 논점이다. 이게 보통 여러분 답안지의 논점의 정리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실제로 답안 채점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답안 하나 채점하는데요. 제가 채점하면 30초밖에 안 걸릴걸요, 아마. 이 논점 이탈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판단 과정. 판단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딴 말로 하면 뭐냐, 규범의 단계 구조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규범 단계 구조. 이거 어디서 드러나지 아세요? 이건 목차 구성에 들어요. 목차 구성. 그 채점하시는 분들은요, 이 논점 읽어보고 목차 배열 딱 보면 이미 선입견이 다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팩트가 다 들어갔더라도 이 배열이 안 맞으면 쉽게 말해서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잖아요? 그럼 논리 체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까락답안이에요, 그냥. 그걸 인식 못하고 답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내 분명히 하지만 이 법학은요, 에세이 답안이 아니고요. 논리 체계적 에세이라고요. 그게 슬픈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기본 여기고, 그 다음 세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일반론이라고요. 이 일반론에 쓰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암기하는 거라고. 이 일반론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여러분 어휘. 그 다음 두 번째 학설, 판례, 검토. 이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이걸 외워야 돼, 외워. 외우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요령이 다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대표로 외우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 많은 과목들 어느 세월에 외우고 있겠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오. 알겠어요? 이게 네 번째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검토 갖고 네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사안포섭을 하는 거라고. 이 사안포섭에 목숨 걸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과잉금지 포섭해 보시라고. 뭐 이상한 이야기 해요. 뭐 어떤 강사분들은 여기다 목숨 걸어. 자기 목숨 걸지 왜 학생들한테 그 목숨을 걸게 만들어요?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단계만, 이 논점이 제대로 추출되고 판단 과정만 맞으면요, 무조건 합격 점수로 나갑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 결정하는지 아세요? 이 부분. 이 부분 갖고 결정하는 건 고득점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으로 돌려보낼지 안 보낼지를 정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두 개만 제대로 갖추면 집으로 안 가고 변호사의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그걸 명심하시라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대답은 안 해도 돼요. 괜찮은데. 자, 이까지 됐다 치고, 네, 이걸 여러분에 강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목차 보세요. 제가 뭘 해놨어요? 네, 공법에 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틀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과 행정법은 하나의 공법 체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간략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칠판 잠시 보세요. 여러분 공법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될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기존 패러다임을 다 깨부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쉽게 공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요령만 알면. 참고로 저는 뭐 사시행시 예시로 공부를 다 한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제가 원치 않는 행정고시로 붙어갖고 제가 지금 제 인생이 지금 약간 이상하게 뒤틀려 버렸는데. 뭐 이상한 사연이 있어요. 하여튼 뭐 다 3차 시험까지 다 갔다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공법의 틀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원래 공법은 국가하고
이제 A는 국민인데요. 이 국가하고 국민이 법치주의, 법치국가 들어보셨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법치주의. 이거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것이 공법입니다. 그럼 뭔 말이냐면 이 이전에는 그 인치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국민을 족칠 때, 그때는 왕이죠. 국민을 족칠 때 어떻게 족쳤어요? 그냥 족쳤다고. 눈 떠보면 내 재산 날아가고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시민혁명이 터져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고요. 그러니 역사가 짧죠. 그게 18세기는 돼야 되잖아요. 16, 18세기 넘어와야 이런 일이. 그래서 공법은 역사가 너무 짧은 거라고. 민법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그게 정치화되어 있겠어요. 민법은 수학 수준으로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공법은 더셈 뺄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공법은. 그래서 공법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법치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법적합성하고요. 그 다음 A의 근입구제.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법적합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건 헌법에서는 헌법하고 행정법을 약간 다르게 접근한다고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게 법에 적합한가 아닌가 이거 따질 때에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는다고 배우셨을걸요? 이게 헌법에서 법 적합성이 있냐 없냐 당길 때 처음에 하는 게 A의 기본권 제한이 있는지, 제한이 있다면 이 제한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이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 한계 일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고, 이 한계 일탈의 90%가 뭘로 해결해요? 그게 가인금지 원칙이잖아요. 그럼 가인금지 원칙에 반하면 드디어 A의 기본권이 뭐 됐다? 침해됐다. 이게 본안이거든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행정법에서는요, 행정법에서는 법 적합성에 벗어난 날을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네 가지 각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이제 공익 달성을 위해서 국가는 움직이는 거고, 국민은 사익을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국민 쪽으로 내려온다고. 그게 바로 보통 국민이 가진 모든 권리와 자유를 헌법에서는 다 합쳐서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행정법에서는 권익 내지는 개인적 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말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쳐들어 내려오는 거, 내려올 때 세 가지 각도에서 내려온다고요. 그게 첫 번째가 우리가 헌법에서 뭐라고 배우셨죠, 여러분? 공권력. 공권력 안에 세 개가 있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 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불행사를 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익 때문에. 근데 이거 쳐들어 내려올 때 뭘 지키면서 내려오라고요? 법을 지키면서 내려오라는 거야. 그렇게 안 내려오면 이제 A의 여기서 이제 기본권이라는 이런 게 침해받는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구제해 줄래? 구제는요, 잘 보세요. 이게 그래서 하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때 구제 받을 때에 무조건 1차적으로 어디 가느냐면 법원에서 구제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게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2차가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걸 간할 이분화라고 그런다고요. 간할 이분화라고 그러고, 이걸 여러분의 소송 요건에서 뭐라고 배웠죠? 이걸 대상적격이라고 부른다고요. 왜 대상적격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일반 법원에서 다투게 될 건인지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건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8조 1항 헌법소원에서 대상적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플러스 직접성 플러스 보충성, 이걸 다 합친 것이 대상적격이라고. 그래서 일반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데 왜 들고 가냐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직접성이 없다는 건 직접 행정 자격이 나오면 그걸 일반 법원에서 다투지 헌법재판소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조금 더 약간 설명하겠습니다만 모든 소송 요건은 네 가지로 끝나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외이익, 제소기간. 이거로 다 분류된다고. 여러분 68조 1항이 소송 요건이 8개지만 다 4개로 다 끝난다고요. 그거 구분 못하면 게임 끝나요, 그냥. 명심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공법은요, 법치를 놓고 국가는 법치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국민은 법치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국가의 공권력 작용이나 불행사가 법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두고 둘이 싸우는데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국민은 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 구제를 일반 법원에서 할지 아니면 어디? 헌법재판소 할지 그걸 놓고 관할 이관을 시켜서 대상 적격 갖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걸 좁힐지 넓히면 어떻게 돼요? 헌법 손의 대상을 넓히면 그만큼 법원은 쪼그라들고 법원의 대상을 넓히면 헌법재판은 쪼그라들고 그래서 둘이서 맨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까지 감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다 치고 자 그러면 국민이 다툴 때 있잖아요. 다툴 때 이거 보세요. 국민이 이렇게 다투면 이제 두 가지를 갖고 다투는 거라고. 하나는 첫째 소송 요건. 이게 통과돼야 막 본안으로 가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어디로 간다고 이제 본안. 그럼 이게 본안이 뭐냐 하면 헌법소원에서는 기본권 침해 여부. 이게 본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행정작용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요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 4가지라고. 대상 적격, 원고 적격, 소이익. 여러분들 그 위헌법률 심판에서 소이익은 뭐죠? 그게 재판의 전체성이 소이익이잖아요. 왜 그게 소이익이에요? 아니, 이 소송에 이 위헌으로 보이는 법률이 적용되고 그게 위헌이라면 다른 내용이 재판이 되면 실익이 생기잖아요. 소이익이라는 게 실익이잖아요. 이 소송에서 이겼다 치고 니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거 다 4가지로 다 분류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보여줄 수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행정법이든 헌법이든 다 소송 요건과 뭐로 나눈다고? 본안으로 나누고 소송 요건은 다 4가지로 다 분류된다는 거.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에서도 소송 요건을 위헌법률이든 68조 2항이든 권한쟁의 심판이든 그 다음 68조 1항이든 다 몇 개로 분류된다고? 4개로 다 분류 다 돼버립니다. 그걸 명심을 하셔. 그리고 이제 본안에서는 행정법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헌법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기다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헌법에서는 사례 문제 풀려면요. 가장 스타트가 뭔지 아세요? 이 공권력, 누가 지웠지? 어디 갔어? 이런 공권력 행사 불황세 때문에 A의 어떤 기본권이 이 사례에서 문제되는지가 파악 안 되면 출발을 못 합니다. 이게 거주전의 자유가 어디서 터지는지, 표현의 자유가 어디서 터지는지, 이게 안 되면 출발 끝. 그럼 행정법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행정법에서는 이 작용이 소속이 안 박히시면 끝나요. 법적 성질. 이게 허가인지, 특허인지, 그리고 이 기속인지, 재량인지가 안 밝혀지면 문제가 풀이가 안 돼요. 그래서 행정법 강의,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물으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그 설문에 나와 있는 이 작용이 도대체 뭔지, 소속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리고 헌법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공권력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본권이 설퍼지는지 그거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감이 와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헌법과 행정법은 뭘 놓고 싸우는 거라고? 국가하고 국민이 법치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데 법치라는 건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국가 작용이 법에 합치했는지, 합치 안 했을 때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게 법치라고요. 그리고 그 구제로 들어갈 때는 2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이 통과돼야 되고 본안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든 아니면 처분이 위법하든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고. 그것만 알면 기본적인 곽도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까지 감이 와요? 예, 좋습니다. 안에 더 세부적인 것은 많은데 이건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각 자핏 안에 그냥 담기만 하면 돼요. 담을 때도 이상하게 담지 말고 요령껏 외우는 방법이 다 있다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공부 방법론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이 공부의 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자제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판 잠시 보세요. 몇 번째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너무 오래 앉아있어도 괜찮아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가는 건 재량이에요. 재량 배우셨죠, 재량행위. 그런데 경우에 따라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는 것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는 것도 못 가요. 자, 보시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공법 공부. 방법론인데 이게 사례형하고요. 사례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두 개를 이렇게 나누시면 거기에 잠시 한번 보실래요? 사례형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전쟁터를 먼저 보라고. 모든 시험 준비할 때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항상 먼저 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집을 제가 사요. 사가지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어 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 준비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전쟁터잖아요. 전쟁터를 알고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의 특징은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 문제 만들기 싫은가 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 그 사례형 기출문제집. 이건 해마다 우리 학원 커리큘럼에서 다루게 돼요. 사례형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전형 모의고사 있죠. 올해 여러분 시험 문제도 그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문제 짜집기해서 다 문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거 예상해서 모의고사와 최종 4단계에서 제가 그걸 다 예상해서 찍어서 문제를 줬다고요. 그대로 출제됐어요. 그럼 신나게 답 쓰고 나오는 거지 뭐. 해마다 적중률이 끝내죠. 끝내줘서 끝내주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 시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례형은 최신 판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신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과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사례형 기출문제하고 법전형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암기와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를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 핸드북이 다 있어요. 헌법 핸드북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 핸드북이 있는데 이 제 핸드북을 보면 기존에 있는 핸드북하고 아예 달라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주제별로 제가 학습 가이드를 다 제시해 놨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어떤 과학에서 잡아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 제시를 해 놨거든요. 그걸로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법 거의 베스트셀러가 된 거고, 헌법은 제가 지금 2년, 2, 3년째밖에 안 했어요. 학생들이 하도 해달라고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이 교재 활용을 잘 하세요.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례는 아까 얘기했죠. 논점 추출, 판단 과정, 일반론, 사안포섭. 이 4단계가 채점의 포인트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례형 모의고사 문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을 밟아갔거든요. 1년 동안. 그 중에 이제 2순환 빼고요. 2순환은 그 여러분들 뭐 기록회인가 이거 하는 거 같던데. 1순환, 3순환, 4순환 동안 꽤 많은 모의고사를 치러요. 그 모의고사에서 거의 내년에 출제된다고.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뭘 하셔야 되느냐면 여러분 꼬라지를 발견해야 돼요. 모의고사를 왜 치느냐? 여러분이 현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가세요. 그리고 그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정도면 합격한다니까요. 남아. 근데 중요한 걸 안 따라와, 제대로. 왜 안 따라와? 그럼 집에 있든지 왜 학원을 왜 나와? 따라오기만 하면 합격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거 잘 지키세요. 자, 그 다음. 선택형은요. 요즘 여러분 선택형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문제 만들기 진짜 싫은가 봐. 요즘은 무조건 5개년 최신 판례에서 나옵니다. 5개년 최신 판례를 무조건 달달달 외워서 들어가야 돼요. 올해 여러분 시험, 작년 시험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선택형은 무조건 최신 판례 5년치는 무조건 정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요. 알겠어요? 제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5개년 최신 판례는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과거 기출문제는 푸질 마시라고. 지금 그동안 쌓인 문제에도 엄청나다고요. 지금 올해까지 15년째잖아. 그럼 헌법 20문제, 행정법 20문제 계산해 보세요. 몇 문제인지. 그걸 왜 답하고 할 일 없이. 과거형은 지금이 안 맞아요. 그리고 선택형은 거의 최신 판례 갖고 썼고 과거에 한두 개 집어넣어 갖고 문제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최신 5개년 기출문제 정도만 푸시라고. 그리고 최신 5개년 판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교재가 하나 있죠. 공법 판례 특강 OX 여기서 적중률 넘버원. 이거 제가 만든 교재인데 올해도 적중률 끝내줘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판례를 제가 다 뽑아가지고 그것도 최신 판례 위주로 뽑아가지고 그걸 OX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있는 거 다 끌으면 팔려 말고 그거 봐봤자 뭐 나오지도 않는 거 왜 봅니까? 갈 일 없지. 오케이? 그걸 반드시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4순환 때인가 3순환 때쯤 들어가면 그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를 또 계속 보게 되는데 그 정도만 처리하면 선택이 끝나요. 그러면 총 40문제 중에 그 한 30몇 개는 맞춘다고. 아, 그리고 최소한 한 6, 7개는 틀려주세요. 한 6개 정도는 그 예의예요, 예의. 다 맞추려고 덤벼들면 절대 다 틀립니다. 버릴 줄 아셔야 돼요. 실전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 가수도 버릴 줄 아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고요. 다 맞추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그리고 버리는 문제는 모르면 그냥 1번 찍으세요. 정답이 1번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 만점 방지훈 문제를 갖다가 4번, 5번에 배치하는 그 밥은 없다고. 여러분 찍을 때 1번 찍어본 적 있어요? 웬만한 발장 아니면 1번 못 찍어요. 1번 찍어본 적 있어. 웬만한 배장 아니면 1번 못 찍는다니까요. 거의 4번 아니면 5번 찍어.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심리적으로. 근데 그걸 만점 반경으로 출제하는 문제를 쉽게 찍을 수 있는 위치에다 배치하겠어요? 됐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오늘 전달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공법은 상대적으로 여러분 시험의 특징 때문에 민사 형사법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령이 필요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그러다 보니까 논란 대립도 심하다 보니까 이걸 틀을 잡지 않고 무대표로 외워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채점도 그따위로 안 한다고요. 이게 틀을 잡아서 제대로 답안을 쓰고 있냐가 1순위라는 점을 명심하시라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헌법과 공법은 별개의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만 공부량을 극단적으로 줄여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사례형과 그다음 선택형 같은 경우에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의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만 지키면 공법은 적게 투입하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아마 지금 엉덩이에 아마 지금 땀띠가 났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와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건져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발판 삼아서 공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이번 설명에는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1년간 나 돌았다 생각하고요. 돌았다 생각하고 꾹 참고 버티면 여러분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내년 대비 변호사 시험 공법 설명회는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 2년이 되면 좋은 위치에서 제대로 된 공법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